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홍구입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나 봐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완화해 달라. 처음에 대통령 선거 이제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의뢰받은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해서 이거면은 뭐 양쪽을 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안 그런가 봅니다. 일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이런 단체는 단체대로 굉장히 좀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역사를 좀 길게 보자는 입장이고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뭐 막히는 것 같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답답한 건데 저쪽은 불안초조 그리고 이제 절벽에서 나뭇가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뽑히고 있는 게 보이는 그런 거죠. 우리는 저놈이 다시 기어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데 그 상황은 뿌리가 뽑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기도에 섰다고 붙였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기도에 서지 않았다. 조금 그냥 가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왜 속도 줄이는 언덕 있죠? 그런 거에서 조금 걸려 있을 뿐이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지난 100년, 12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어떤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한 120년 동안에 110여 년 이상을 그쪽이 잡아왔고 그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이번에 이제 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쪽이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좋은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뽑아낼 정리할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는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저작권 창비해서 시비 안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앞에 보도를 좀 꺼주시죠. 창비에서 의뢰했던 제목 그대로 썼습니다. 조금 바꿔볼까 하다가 한국의 보수는 왜 민주주의와 접속하지 못하는가. 요걸 창비에서 저한테 의뢰할 때는 쿠데타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낙관적인 상황. 이거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카메라? 네. 조금 약간 어둡게, 그래도 화면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제 얼굴보다는 여기를 비추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취지는 뭐냐면은, 한국의 보수가 점점 몰락하고 찌그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쟤네들 좋아하는 영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본다면은 보수라면 뭘 강조합니까? 보수는 민족을 강조하고 진보는 계급을 강조하고 그게 이제 아마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민족을 강조하면 그게 빨갱이에요. 그게 빨갱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동맹을 강조해요. 동맹을.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건 뭐냐면 보수가 그 사회의 주인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큰 틀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보수인데, 한국의 보수는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보면은 이게 정말 아주 특이한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앞잡이라서 그래요. 한 사회를 책임지고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그 앞잡이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였고 해방이 된 다음에 친일 잔재 청산을 못하고 친일파가 어떻게 변신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친미 반공 세력이 돼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를 해나가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87년 6월 항쟁이 대단한 거이면서도 아쉬운 게 그때 양김이 단일화를 했었으면은, 그래서 민주세력이 집권을 했었으면은 광주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광주가 대표적인 과거사가 됐지만 87년이면 어때요? 7년밖에 안 지났어요. 공소시효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펄펄 뛰는 현대사였어요. 그때 정리를 했으면 됩니다. 우리 과거사 정리를 못해서 수두룩 빽빽하게 밀려있죠. 우리나라, 제가 이 과거사 전공인데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역사학자는 이제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에서 과거사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제시대부터 쭉 해서 내려올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을 정리하면, 제대로 철저히 이 순간을 정리하고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면 일제시대까지 과거사 정리가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발목 잡히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법 엘리트들, 이른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뭐 사회 지도층, 권력을 갖고 방귀깨나 끼고 똥깨나 싸는 놈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100여 년 동안에 이어져 온 그 뿌리를 우리가 이제 감사합니다.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의 보수 진영이 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 민주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한 게 거의 30년이 돼갑니다. 한 세대가 돼갑니다.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 우리의 정권 어떻게 잡았습니까?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없었으면 정권 교체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됐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정권이 뭐 세 차례나 들어서고 이제 네 번째 민주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게 늦어져서 답답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그 젊은 세대들, 아마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뭐 진보 보수가 이렇게 바꿔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역사적 의의가 뭐냐? 그래서 농반 진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계 죽고 처음이에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을 한 게. 이성계 저 함경도 뭐 전주시라고 하지만 여진족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 진출을 했는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처럼 어떤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살아남아서 정권 교체를 이룬 거 아마 이성계 죽고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잡았어요. 그런데 IMF만 갖고 정권 교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놈들이 또 정권을 차지한다. 외환위기에서 정말 폭삭 망했수다죠. 대한민국이 정말 진짜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망한 놈들이 정권을 다시 잡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잡을 뻔 했습니다. 그걸 막은 게 DJP 연합이 있었죠. 야, 저는 그때 젊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어떻게 JP하고 붙어먹냐. 근데 JP하고 붙어먹지 않았으면 정권 교체 안 되는 겁니다. JP랑 붙어먹지 않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인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남는 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가 진보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발자국을 점프를 한 겁니다. 그런데 DJP 연합만 해갖고 정권 교체 됐을까요? 나라만 하고 DJP 연합?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 갉아먹었잖아요. 이인재가 500만 표 갉아먹지 않았었으면 나라 망하고 DJP 연합했어도 이회창이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이인재가 갉아먹었습니다. 그거 갖고도 불안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아들 소통령으로 국정농단이 있었죠. 그거 100만 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아들 둘이 다 병역비리 했을 때 그때 정치평론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150만 표다. 왜 150만 표냐면 현역 장병이 50만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모들 합치면은 그게 100만이라서 하여튼 너끈히 100만 표는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합쳐갖고 하나만 갖고 정권 교체가 돼도 이상할 것 없는 요인이 5개쯤 모였어요. 그걸 다 합쳐서 38만 표 차이 났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서 그 운동장이 수평을 많이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민주진영에 3번 정권을 잡았지만 2번 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그걸 바꿔낸 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진보가 민주 진보 진영이 역량을 키워나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진보 진영이 보수보다 앞섭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요. 언제 확실하게 앞섰을까요? 아마도 박근혜 당선될 무렵에 그 어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는 어때요? 확실하게 앞섰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박근혜 탄핵 때보다 유시민 표현으로 5%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때는 저쪽에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발악을 합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저쪽이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30% 조금 넘게 나오지만 30%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쪽의 문제는 뭐예요? 올라갈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추락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탄압을 받고 짓밟히고 하면은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저쪽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긴 추세를 좀 저 나름대로 역사적인 분석을 했던 글입니다. 네, 기도의 선 한국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자,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예측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비상계엄 얘기를 할 때, 김민석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명박 당선되는데 일정 공신이었죠. 그때 그래서 김민세라고 불리고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굉장히 실수하고 욕 먹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욕 먹어서 바뀌는 사람이 있죠. 많이 바뀐 것 같고 굉장히 진중해진 것 같고 그때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뭘 잘못했냐면 김민석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다들
노무현 이후에 대통령 후보에 관심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틈에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나갈 때인가요? 그래서 이명박이를 당선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을 키운 게 김민석이 절반을 키운 셈이었는데, 이번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욕먹고 그랬다가, 이번엔 많이 변화했죠. 김민석뿐만 아니라 또 박선원, 김병주, 또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지만, 쿠데타를 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고 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이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내란 진압의 1등 공신이죠. 그날 그 방송 보셨습니까? 저도 우연히 자다가 깼어요. 얼핏 책상 머리에 앉아서 졸다가 깼는데 비상계엄이 나와서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널을 보니까 MBC라서, 아니, MBC는 이거 유튜브 가짜 뉴스 할 리가 없는데 하고 채널 다 돌려보니까 다 비상계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와중에 하여튼 컴컴한 데서 이렇게 해갖고 국회로 모여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때는 잘 못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부인이 김혜경 씨가 운전하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이게 내란 진압을 한 거고, 또 정말 놀라운 게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왔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거의 다 와서 이게 제 기억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잘한다 하고 박수 쳐준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조갑제 얘기 듣고 울쏘, 정규재나 김진 얘기 듣고 울쏘 박수 쳐본 그렇게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법 살긴 했는데 참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충격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계엄령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계엄령을 몇 시간 만에 우리가 해제시켰습니다. 국회에서 해제를 시켰지만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그만큼 달려갔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장면. 그런데 참 운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운만은 아니었던 게, 요소에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턱턱턱 걸려서 쟤네들이 생각한 대로 이 추진이 안 됐죠. 세상에 비상대기에서 헬리콥터 타고 오는 군대보다 시민들이 먼저 가서 국회를 에워싼다는 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시민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민들의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개인으로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을 체포했죠. 야, 이게 벌써 2달 반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때도 사람들이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내란성 불면증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죠. 오늘 밤에 뭐 하다가 이제 간신히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공수처가 들어갔다가 쫄래쫄래 걸어 나오는 거 보고 참 황당했었던 거.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로 끼어 나왔습니다. 탈옥했다, 하고, 이게 이상한 판사가 이상한 산수를 해갖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약 없는 윤성구. 이게 제가 이걸 기약 없는 이 PPT 만든 게 딴 데서 강연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열흘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기약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지쳐서 된 겁니다. 국회 앞에서는 탄핵 찬성 반대가 됐고, 그 사이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옛날 그 순학질 여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오메 기주거. 저쪽은 오메 기주거가 됐고, 이쪽은 오메 기사로가 된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뭐 주말 집회 전 못 나갔습니다만, 저쪽은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기세도 팍 떨어졌고, 우리 쪽은 이제, 굉장히 그 목소리가 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란죄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끔찍했던 게 이 위헌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영채 교수, 그 일본하고 무슨 일 있으면 늘 나왔죠. 지금은 캐나다에 가 있어서 좀 방송 출연이 뜸합니다만, 제가 이영채 교수하고 같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고 그럴 무렵에 했었던 얘기예요. 이영채 교수가 굉장히, 원래는 낙관적인 친구인데,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한국 전쟁에 출구에 서 있는가. 이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북미 정상회담이 될 때, 또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때는 드디어 한국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그러졌죠. 이게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죠. 여기 아마 반국가 세력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반국가 세력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불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윤석열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볼 때, 이게 평화를 저렇게 적대시하면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북에서도 이제 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한다. 이제 뭐 그렇게 좀 우려를 했었는데, 북쪽이 이 적대 국가다. 이 국가 선언을 한 게 일종의 남한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참 그러니까 또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았죠. 김정은이 윤석열에 비해서 대단히 합리적이다. 앞에 와서 그렇게 깔짝깔짝 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 내란 그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한테 손해배상을 하나 청구하고 싶은 게, 제가 한 30년 넘게 30년이 뭡니까? 철 들고 나서부터니까 40년은 45년은 된 것 같아요. 좋게 된 추구했었던 가치. 우리 작전지휘권 찾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작전지휘권이 없는 게 이렇게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엄 일주일 전에 북의 원점을 타격하다. 원점 타격하다는 게 뭐예요? 북한에다 대고 표를 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인기를 보냈는데 저 무인기는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덜덜덜덜덜 소리가 커갖고 지상에서 다 들리고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보낸 건 뭐예요? 자극하는 거죠.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하면은 니네 바보지? 쪼다지? 그런데 북한이 그걸 참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쾌해서 성명을 하긴 했지만, 북한이 그러니까 이쪽 계산으로 치면은 뭔가 쏴줬어야 하는 건데 안 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HID 동원해갖고 여기서 뭔가 사태를 북한군이 들어와서 한 것처럼 이 테러 내지는 살상 그런 걸 꾸미면은 또 한동 훈이 잡아가다가는 쏴 죽이고 이제 그런 제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내란이 진압되고 나면은 위헌죄 수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노사원이 꼭꼭 감춰놓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특검하면서 제대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을 그 도발하고 자극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안 넘어가고 철도 차단에 도로 폭파까지. 이거 뭡니까? 남쪽에서 북침 못하게. 북쪽으로 밀고 오지 못하게 저는 차단 조치를 해서 우리는 남쪽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외환죄가 실패로 돌아가는 데는 또 북한이 상당히 기여를 해준 셈이 됐습니다. 자, 뭐 그러면서 이 끔찍한 얘기들 많이 나왔죠. 야, 이 영현백을 뭐 다 합쳐서 10,000개? 계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몇천 개 더 주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저놈들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든 건지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마 요새 뭐 언론에 유튜브에 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내용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역사 전쟁 중이었죠. 작년 여름에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그 이종찬 광복회장 원래는 보수죠. 원래는 찐 보수인데 아주 그 격렬하게 저 윤석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 우리 이종찬 그 광복회장의 아들 이철우 교수하고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철우는 윤석열 집에 놀러 가고 윤석열은 이철우 집에 놀러 오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 그 사이였기 때문에 대통령 나갈 때 뭐 멘토도 됐고 또 윤기준 교수 윤석열 아버지가 그 세상 뜨면서 또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 뭐 이제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을 놓고는 이제 아주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제가 이종찬 회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한 편이라서 여러 번 뵀는데 아주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뉴라이트 임명을 왜 했느냐? 그거를 제가 하도 이상해서 또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거기서도 이상하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을 쫙 조사를 했습니다. 역사기관, 교육기관 임명을 쫙 조사를 했는데 뭐 많이 임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놈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2024년에 이제 주도 임명을 했는데 이미 예산안이나 사업 계획들이 짜여 있으니까 그걸 뭐 그 바꾸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몸조심을 해요. 괜히 여기 붙었다가 시키는 거 했다가는 정권 바뀌고 나면 자기들이 다친다. 그 문재인 정권 때 그거를 윤석열 정권 들어서 털털털털 털었더니 공무원들이 이거 정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 해야지 날뛰는 거 갑자기 바뀐 거에 앞장서서 했다가는 이건 감옥 가기 딱 십상이고 자기들 연금도 깎이고 이렇게 노후 보장 안 된다. 그래갖고 말을 안 듣는 그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 국회에서 견제를 하니까 몸조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임명된 자들이 굉장히 무능하대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을 못 찾아갖고 그냥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런 기관장이 됐어 하고 우쭈쭈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서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 글을 쓰면서 이제 경고를 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일 없지만 2025년은 이걸 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5년 올해가 뭐가 많아요. 해방 80주년이죠. 한국전쟁 75주년이죠. 그 다음에 한일협정 60주년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었잖아요. 한일협정 60주년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이승만 탄생 150주년, 사망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로 막 띄우려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역사전쟁이 이제 한참인데, 뭐, 국군의 뿌리를 찾자. 그래서, 저 홍범도 장군, 이회영 선생, 김재진 장군 해서, 흉상을 5개월 육사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다 했더니, 황교안이가 백선엽이한테 달려왔죠. 백선엽이 이제 그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원봉 대신에 이제 백선엽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이 보훈부 장관이던 친구가 흉상 이전도 추진하고 하면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을 지운다. 장관직을 걸고 얘기하는데 백선엽은 친일파입니다. 백선엽 친일파라는 건 국가에서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했고, 백선엽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도 자기가 친일 활동했다를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서서 친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한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 광복군에 가 있느냐, 아니면 조선경비대에 가 있느냐, 그 논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건국전쟁 대 백년전쟁,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들을 하는데, 뉴라이트도 등장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2004년. 그러니까 그때는 뉴라이트들이 뭔가 새로운 것처럼 하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 이어서 노무현 정권이 들었으니까 보수들도, 옳지, 이건,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보수들이 그 나쁜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는 이해가 가요. 아까 5가지 요인이나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노무현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갑툭튀한테 졌잖아요. 5년 정권 내줬다가 이제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하니까 이제 팽 돌아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시켰는데 예상 못한 촛불이 등장을 해서 노무현을 구해냈죠. 그리고 노무현이 등장을 해서 과거 청산하겠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그렇게 이제 떠드니까 의학하면서 이제 단결을 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 구운동권 출신들 전향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걔네들이 그때는 40대였어요.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중심이 돼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그런데 뉴라이트가 뜨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달려들면서 그게 이익단체화 돼버렸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지금 국민들한테 어때요?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됐지만요. 1년 전에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딱 요맘때죠. 요맘때 뉴라이트 이제 후보 중에 뉴라이트 경력이 밝혀지면 그런 발언을 했었다. 그런 거 문제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 교체했어요. 공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기관장들 임명됐을 때 당신 뉴라이트지 하면은 다 뭐라고 했어요? 아우, 옛날에 그때 서명은 잠깐 했는데 저는 뉴라이트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뉴라이트라고 나서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그만큼 뉴라이트는 국민들한테 인기가 떨어졌고, 뉴라이트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낙성대 연구소, 반일 종족주의 만든 거. 요 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주장이 이거 주장을 하고, 건국절 주장을 하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긴데, 건국절 주장은 들어먹지가 않는 게,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언제 건국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이게 관보 1호입니다. 대한민국,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30년이에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으니까 19년, 20년 쭉 해서 48년이 30년인 거죠. 건국절 주장하는 놈들이 이승만 다 떠받드는데 이승만 본인이 대한민국 건국은 이때 19년에 됐다. 그리고 우리 재헌헌법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48년에 뭘 했어요? 재건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은 이승만에서부터 안 맞아요. 이놈들은 이승만을 띄우려고 합니다. 박정희는 어느 정도 띄웠는데 성공했는데
박근혜가 나와서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을 띄워서 어떤 논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승만이 깐 기차 선로 위로 박정희가 슝 달렸다. 그런 걸 피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이승만이 이제 너무 역사에서 왜곡됐다. 이승만을 흠집이 났다. 이승만을 묻어버렸다. 누가 묻었다고 그래요? 종북 좌빨들이 묻었다고 그래요. 종북 좌빨이 묻은 게, 이승만을 묻은 게 종북 좌빨이라면 그 종북 좌빨은 누굽니까? 사실은 박정희죠. 이승만을 어떻게 종북 좌빨이 묻어요? 종북 좌빨은 지네들이 이승만보다 더 깊이 묻혔지. 종북 좌빨은 이승만을 묻은 거는 박정희입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면은 백범광장 있죠? 그게 뭐였어요? 우남광장이에요. 이승만 광장이고, 거기 이승만 동상, 엄청 높은 이승만 동상이 있었는데, 그 광장을 백범광장으로 만든 거 박정희예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이제 망명을 했다가 다 죽게 되니까 이승만 쫄따구들이 이승만을 귀국시켜서 그래도 고향 땅에서 죽게 하자, 한국 땅에서 죽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누가 거절했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박정희가 막은 거예요. 박정희 책에 찾아보면 요새 나와 있는데 요새 새로 낸 책에서는 그 부분을 고쳤다고 좀 지우고 마사지해서 냈다고 그러는데, 이승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이승만 박사라고 불렀어요? 이승만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이승만 노인이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박정희가 구악 철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구악은 이승만이 깔아놓은 게 구악이에요. 장면 정권은 씨를 뿌릴 시간도 없었죠. 출범한 지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쿠데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이승만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걔네들 구도가 안 맞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것도 기억하시죠? 작년 여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을 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살인마란 거예요. 김구가 연쇄 살인마다. 그래서 김구가 하지도 않고 김구하고는 상관없는 것도 다 김구가 한 짓으로 해갖고 80몇 명을 죽였대나? 김구가? 그래서 연쇄 살인마 김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왜 김구를 그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이승만을 띄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워낙 바닥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띄우니까 요만큼 떴어요. 여기까지도 아니야, 요만큼. 발목보다 조금 더 떴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뜨는 거예요. 왜 안 뜹니까? 4.19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백범에 가리우는 겁니다.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데 백범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이승만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아무리 밝게 비춰봐야 김구의 그림자가 짙게 이승만의 얼굴에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날린 거예요. 아까 이제 박정희 띄우려고 했고, 이 김영석이라는 자가 아주 교활한 자예요. 이게 제가 고백을 하자면 김영석 책의 추천사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5.18을 갖고 책을 썼어요. 나름 괜찮게 썼습니다. 북한군 보수의 입장에서 썼지만 북한군 개입설 그거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문형동이라고 이 도청에서 죽은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 얘기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 전도사 이야기를 복원을 하는 걸 써갖고 저도 이제 추천서를 써줬죠. 근데 그건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끝내야 할 역사전쟁 그런 거 들고 나오더니 굉장히 줄을 잘 잡은 겁니다. 이 고하송진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송상현이라고 송진우의 양손자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선생님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떠받드는 선생님인데 그 줄을 잡아갖고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을 했던 게, 야, 이게 뉴라이트하고, 여기 이제 고아 송진우의 손자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하고 손을 잡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영석이는 뉴라이트도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인 거지. 기회주의자인 거지. 그래서 하여튼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의 역사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 얘기 들으셨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야, 이게 친일파는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한 게 김태효 단자죠. 김태효 어디 있나요? 김태효 사진을 안 갖고 왔네. 김태효 단자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효가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청와대의 밀정, 청와대에 있는 밀정이다. 이제 그렇게 친일 밀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목하는 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검사예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살고, 그래서 윤석열하고는 이웃인데다가 아버지 검사 인연, 그 다음에 술친구,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김건희 다음으로 윤석열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는데, 그 이자가 아주 골수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중일마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여기 대비되는 게 뭘까요? 중꺾마. 그럼 어떤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인데 굉장히 기대받는 선수인데 일찍 탈락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질 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이기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그냥 깨갱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러면은 되는 거지. 어떻게 매번 이기겠냐. 여러분, 이 중꺾마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요거 며칠 이러는 거 갖고 답답해하고 있죠. 일제 36년 암흑 속이에요. 터널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우리는 끝이 좋긴데 갑자기 이게 더뎌져 갖고 답답한 거죠. 끝은 저기 바로 다 왔잖아요. 되돌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잠시 더뎌지는 거일 뿐이에요. 윤석열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걸 못 막습니다. 여러분, 4월 18일 걱정되시죠? 걱정되십니까? 그 전에 해결되겠지. 그 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4월 18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싸워야죠. 예, 여러분, 4월 18일 다음 날이 4.19예요. 그 4월 18일까지 해결 안 되면 그냥 4.19입니다. 예, 그거 우리는 그렇게 거진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 때는, 저도 독립운동사를 전공하고 김일성 항일무장 투쟁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만, 진짜 아득하고 안 보였을 거예요. 우리는 6월 항쟁 때만 해도 박정희 때는 꼭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 그러나 유신철 타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지만, 그런데 79년도에는 타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79년도에는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못 가졌을 거예요.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꺾마가 정말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이거를, 중일마와 중꺾마의 대립을 우리가 80년 전이 아니라 8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자, 하여튼 국가안보 얘기를 하고, 자,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게 뉴라이트적 역사관, 인간관, 세계관에 사실은 우리도 물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 진보 진영도 사실은 물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 경쟁. 뉴라이트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무엇이 경제적으로 이익인가를 따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그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전호영 박사가 이제 좀 재밌는 비유를 들었죠.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하겠죠. 내가 그 수영을 잘하면은 들어서 끄집어낼 것이고, 내가 수영을 못하면은 뭐 장대를 쳤든지 뭐 판자떼기를 찾아서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안 되면은 사람이라도 부를 거고, 이도저도 못하고 일머리 없으면은 안타까워서도 발이라도 동동동동 굴릴 텐데, 뉴라이트는 그게 아닌 거죠. 그 아이를 구하는 건 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를 구했다고 부모가 대가를 줄까? 보니까 가난한 집애 같아. 내가 들어가서 옷 버리고, 옷만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시간 버리고 뭐 하는 거, 따질 것 없이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뉴라이트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지나갑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곤경에 빠진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 와야 하고, 그걸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으로 끝나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자책할 수밖에 없고,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뭔가라도 해야지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라이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만약에 나의 경쟁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던져야죠. 기어 나오지 못하게 발로 밟아버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일마다 살 것인가, 중공마다 살 것인가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네요. 이 김태효. 그 얘기입니다. 중일마다 살 것인가, 중공마다 살 것인가.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하다 자, 역사는 진보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진보합니까? 이래도 진보해요?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뭐 약했죠. 이에치카가 두 가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역사는 진보한다. 그 다음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박근혜가 당선됐지만 우리가 촛불이 횃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아주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들었죠? 8년 전에 들었던 이 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퇴장하면서 이게 나라다. 세월호 때 이게 나라냐 했다가 이게 나라다.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와, 촛불로 잡은 정권을 어떻게 5년 만에 내줍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래도 역사가 진보하느냐? 그런데 이러면서 울퉁불퉁하게 진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어딘가 꼭 똥 누고 밑 안 닦은 것 같은 민주화가 진행이 됐죠.
민주화가 됐는데 독재 잔재 세력을 청산 못했어요. 해방이 됐는데 친일 세력을 청산 못했어요. 그러면서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구시대를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 구시대를 단절시켰으면은 이 과거가 되살아나지 않았을까요? 프랑스 어떨까요? 프랑스 혁명, 왕의 목을 댕공댕공 쳤잖아요. 제가 쓴 글 중에 제목을 그렇게 단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얘기하지만, 왕의 목을 친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30년대에 그 조카놈이 또 황제가 됐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딱 여기 맞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건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민주주의의 상징이거든요. 유럽의 혁명 어디 일어났습니까? 프랑스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유럽 전체로 번져갔잖아요. 왜? 나폴레옹 덕분입니다. 나폴레옹하고 싸웠는데 나폴레옹이 다 이겼잖아요. 유럽을 석권했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가 왜 강한가? 나폴레옹이 전략 전술의 천재다. 천재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했다. 그런데 그건 연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깼잖아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군사적으로 졌잖아요. 그건 깰 수 있다. 그런데 뭘 못 깼습니까? 프랑스 군대. 프랑스 군대가 진짜 강한 게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 군대는 공화국 군대입니다. 병사들이 제복 입은 시민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그 절대주의 국가의 군대는 뭐예요? 농노들 끌고 나왔잖아요. 아니면 용병 사왔잖아요. 용병 돈 주면 빠이빠이고. 농노는 전쟁에서 이겨도 농노, 져도 농노예요. 대충 싸우는 겁니다. 제복 입은 시민은 어때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농노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화국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은 다시 농노가 되는 거예요. 농노하고 시민은 뭐가 다릅니까? 농노는 영주의 재산이죠. 땅에 붙어서 있는 영주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시민은 뭐예요? 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다가, 거주 이전의 자유에다가,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내 새끼한테 물려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권리를 다 박탈하고 다시 농노로 돌아가? 여러분 다시 윤석열 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거하고 농노로 돌아가는 거하고 100년 전에 노예로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복귀하면은 총 들고 나가겠다는 젊은이들 여러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프랑스 군대는 어떻겠어요?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나폴레옹이 지가 황제가 돼버리니 이거 정말 멘붕이죠. 나폴레옹 3세 이건 그래도 그 희극이라고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레미제라블이 그 사이에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데 어때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민중의 노래를 부르죠.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요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수에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음모 사건이잖아요. 그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얼마 만에? 17년 만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은 이제 내란이 안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딱 17년 지난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딱 17년 뒤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건 억지로 붙인 음모죠. 진짜 내란이 터졌습니다. 역사가 울퉁불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거, 이거 조금 순서 배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진화론. 진화론 잘 아시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생존경쟁, 자연도태.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계관이 그렇고, 입시제도가 철저히 그렇고, 경쟁사회가 그렇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시키는 게 공정. 그게 젊은이들의 최고 가치인 것처럼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걸 받아들였는데 뭐냐면 다윈의 사회진화론을 인간 사회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여기서도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주 무한 경쟁이 되면서 거기서 우승열패가 나눠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열악한 종족은 도태되는 게 맞다. 사회에서 보면은 경쟁에서 실패한 열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안전망 아닙니까? 사회보장.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시적 축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거기서 올라가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에서 빈민가 창녀처럼 앤 해서웨이가 헤매고 있는 그런데,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고 올리버 트위스트가 나오고 위대한 시대가 나오고 하던 그 시대,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회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인데, 그때 사회보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놈들이 몰락해서 죽게 만드는 게 인간 사회가 더 발전하는 거다. 우리 여기 사회복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진화를 막는, 그것들을 왜 살게 놔도 도태시켜야 인간이 발전하지. 그런 논리를 인간 사회에다 적용을 한 겁니다. 아주 강제 논리죠. 그리고 이걸 어디다 또 적용을 해요? 국제관계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도 무한경쟁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합니까? 부국강병을 해야죠.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국강병의 시대도 들어갔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족주의자들, 나중에 친일파가 된 사람들, 독립운동가 친일파 할 것 없이 다 이 생존경쟁의 이 논리를 받아들였고 부국강병 논자가 됐습니다. 다 부국강병 논자예요. 아주 예외적인 존재가 백범 선생입니다. 백범도 독립운동 할 때는 철저한 부국강병 논자예요. 이건 이승만과 김일성의 공통점입니다. 백범도 부국강병 논자인데 해방 후에 백범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죠. 부국강병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거는 남한테 먹히지 않을 정도면 족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을 써야 할 건 뭐예요? 문화강국. 문화강국의 비전을 제시해서 지금 한국의 K컬처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로 자랑해야 할 거는 약간 헤매고 있지만 K데모크라시입니다. K데모크라시. 이 K컬처의 원형을 제시한 백범 선생이 좀 특별한 거였지, 다 부국강병을 했어요. 그 부국강병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민중을 뭐 해야 할 대상? 계몽해야 할 대상. 근데 계몽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지만 그 사람들 어때요? 저것들 계몽 안 돼요. 오죽 계몽이 안 되면은 계엄령을 했겠습니까? 계엄령 해도 계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다소가 안 됐잖아요. 김계리 같은 애들만 계몽됐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계몽되셨습니까? 이 미계몽. 이 계몽되지 않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 민중 개돼지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이고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나 우리가 좋은 분으로 그러니까 추앙하는 분들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으로 매천 황현. 보수주의자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애국자죠. 정말 애국자고 보수주의자로서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매천이 한일 강제 병합됐을 때 자결을 했는데, 매천 얘기도 하자면 길지만 생략을 하고 자결을 했는데 죽기 전에 자참 묘지명을 쓰고 죽었어요. 그 묘지명에 기막힌 기절이 나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기도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고 그게 자연법칙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먹히려고 보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려냐,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이걸 극복을 못한 거죠. 사실 이 사회진화론의 논리가 생각보다 세요. 강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도 남아있는 겁니다. 386들이, 여기 386 세대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지만, 386들이 80년대에 참 헌신을 했죠. 감옥 가는 걸 마다 않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386들한테 정말로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뭘까요? 거제에서 386들은 헌신적인 민주투사였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을 무한 경쟁에 밀어넣는 학부모였죠. 그 세계관을 우리도 벗어나지 못했고 아이들을 그 속에서 헤매게 만든 거예요. 나는 이게 386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은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386의 정말 한계였고 지금이라도 이 세계관을 벗어나야. 요새 김누리 교수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100번 맞는 말이죠. 다만 그 얘기를 이 입시 경쟁에 물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탈출해 나갔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김누리 교수가 제시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그 머리를 싸매고 아마 그 내란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할 부분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약육강식에 이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저 위에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이게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은 거죠. 이게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수준에선 정말 감동적이었고 훌륭한 거죠. 근데 어른들은 여기에 박수만 보내고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경쟁 교육을, 이렇게 경쟁을 강요하는 운동의 프로그램 자체가 다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깍두기란 말 기억나세요? 네. 어렸을 때 깍두기 많았죠? 저는 운동신경이 아주 천부적이라서 맡아놓은 깍두기였어요. 맨날 깍두기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거는 너 못하니까 그냥 빠져가 아니라 다 같이 놀기 위한. 그러니까 평가를 내려서 한 명 한 명 평가를 때 그렇다고 너 숫자 안 맞으니까 너 빠져.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놀자. 그건 취지 아닙니까? 근데 그 깍두기 문화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 아닌가요? 다 이제 짓밟는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왜 망했을까요? 그 문재인 정권과 지금 요번에 이 쿠데타를 저지한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주 상징적인 점,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네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뭔가 하여튼 출범식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 성소수자가 무지개 깃발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TV 토론을 어디서 했는데 홍준표한테 말려 들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본심이었는지 실수했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떠니 동성애자 입장에서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당신은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내가 없어져야 할,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냐, 나의 존재가 어디냐, 그러면서 왜 동성애를 부인했느냐, 우리를 부인하지 말라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뒤에 모인 저 양복 입은 아저씨들, 청중들이 외친 구호가 뭐냐면 나중에요. 나중에. 지금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는데 성소수자 문제 같이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렇게 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나중에가 아니죠. 아주 절실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절규를 하죠. 절규를 하고 정말 문제인 건 성소수자가 아니라 문재인이다. 성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네. 이게 600만 회인가 그렇게 조회수였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한 3분쯤 되나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걸 어떻게 이렇게 훨씬 더 조리 있게, 훨씬 더 감명하게, 문재인 정권이 왜 망했을까를 정말 제가 저도 성격이 급한 데가 있나 봐요. 굉장히 느긋한 것 같지만 부산에 가서 수소문에서 부산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친구 만나고 와서 하여튼 격려도 해주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윤석열 정권이 망한 이유. 그 다음에 여기서 쿠팡, 파주 용주골, 오늘 보니까 무슨 대집행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는 조금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페미니즘 문제, 여성들의 문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를 갖고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냐 또 페미니즘 반대냐 갖고 이게 또 첨예한 갈등의 소지입니다만, 그리고 장애인 문제,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 문제, 성소수자 문제, 그다음에 전라도를 향한 혐오의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걸 해결해야 우리가 온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잘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저 젊은 여성 동지가 한 그 이야기를 정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게 어딥니까? 이게 남태경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이렇게 늦게 중계를 새벽에 이렇게 보다가 남태경을 보고 거기에 벌판은 아니죠. 고개니까. 정말 깜깜한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이 트랙터 몰고 온 전봉준 투쟁단을 지지하고 응원하러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죽이 오고 야식이 배달되고 핫팩이 오고 또 기막힌 화장실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난방버스까지 영하 10도에서 몇 시간씩 있는 게 정말 오지게 춥잖아요. 근데 잠시 몸 녹이고 있으라고 이거 펭귄들 빙빙 돈다는 거 있죠? 그거 아닙니까? 그거. 남태경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소수자들이에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데 한꺼번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수가 된 거죠. 문재인 자꾸 섞여서 문성열이라고 나오려고 합니다. 큰일 났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안 좋아해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호명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목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목, 그 목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역사가 참 이 나락으로 떨어진 게 우금치 고개를 못 넘어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동학농민군 추모비인데요. 이 추모비가 위치가 고증이 틀렸어요. 우금치 반대편에 고개 너무 많이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꿈보다 해몽이에요. 그것을 위치 선정을 잘못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해몽했냐. 탑이라도 넘겨주자. 해몽 좋죠? 네, 그러니까 반대 해명문을 없애버리는 그 아주 좋은 해몽이었다고 생각해요. 탑이라도 넘겨줬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트랙터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백없고 목소리 없었던 못난 놈들이 모여서 신경림 시인의 장터인가요? 파장이죠.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야, 못난 놈들이 모여서 정말 일을 친 겁니다. 우리 남태령에서 세길이 열린 거예요. 120년 전에는 만석보에서 열렸는데 서울까지 못 왔죠. 남태령은 서울 바로 앞이었어요.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새벽에 남태령의 이 기적.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어졌습니까? 우리 광주에서 주먹밥, 그리고 촛불에서는 김밥과 생수,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는 사정결제, 그리고 남태령에서는 이 죽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전국 배달의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과천 남태령 근처에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배달되냐, 야식 배달되냐 해서 남태령으로 무조건 거기 집회하고 있는 데로 보내라. 그래서 뭐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야, 한 20만 원만 모으자. 나 10,000원 낼게 해서 한 20명 10,000원 내면은 딱 그걸로 해서 결제. 그래서 와서 거기 몇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는데,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로 없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이거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말이 딱 생각나요. 정말 우리 역사의 그 거룩한 밤 아니겠습니까? 야, 전장년 시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가득 모였다는 거예요. 전장년 시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전에는 아이씨 정말 X신들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달려간 거예요. 전장년을 구하러 달려갔는데 오히려 그런 투쟁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기분, 우리가 하나가 된 기분. 여러분, 이건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달려간 사람들. 이게 연대입니다. 이게 연대의 힘이에요. 여러분, 옛날 암살 영화, 지난번에 보니까 암살 영화 갖고 제가 관계 나와서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김원봉이 와서 그 영화 시작한 지 몇 분 안 돼서 임시정부에 왔을 때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김원봉은 얼굴이 명함입니다. 상해에서 김원봉을 모르는 놈은 그게 간첩이에요. 아니야, 간첩도 김원봉 얼굴, 이게 김원봉이니까 잡아와라. 그래서 김원봉 얼굴은 다 알았을 거예요. 신문에까지 실렸었고. 워낙 또 미남자고. 그러니까 김원봉이 오셨으면은 선생님 오셨습니까? 김원봉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면 저 자식이 왜 왔어? 그렇지? 김원봉이 자기를 소개해야 할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원봉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 대사를 감독이 왜 넣었을까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가 밀양 송전탑 투쟁하고 있을 때예요. 밀양 할매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그 영화 하고 난 다음에 밀양에 가서 할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영화 보셨어요? 했더니
보긴 봤는데 그 시작이 한 5분도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려갖고 영화는 내용은 잘 몰라. 우리는 그때부터 울었어요. 연대란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눈 한 번 맞춰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게. 근데 그걸 실현을 했잖아요. 남태정의 민주주의. 물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아마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도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태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실험을 하고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그리고 이 실험은 정말 중요한 실험이죠. 왜냐하면은 분배의 문제니까. 민주주의는 우선 지금 이제 절차 갖고 따지고 있죠. 절차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건 그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좀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그것을 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느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빨갱이 소리죠. 공산주의죠.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매일 하고 있어요? 어디가 그래요? 가정경제가 그러죠. 정말 가정이라는 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회로 확산시키느냐. 그 방법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남태정의 민주주의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기로가 아니라 이 방향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 45년 동안은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였죠. 그 빛고울. 이번에 그 응원봉을 보면서 빛의 혁명이라는 말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죠. 역시 그건 이제 광주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달라진 점은 뭐냐면 남태정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남태정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태정의 주역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네요.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성소수자 커뮤니티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한강 작가. 야, 이번에 계엄령을 진압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습을 철저하게 시켜줬어요. 우리가 참 윤석열이가 재수도 없는 게 한국 시민들이 쿠데타 계엄령 예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봄. 그걸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쿠데타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속 터지면서 젊은 세대가 그걸 봤고, 그 다음에 한강 작가가 대표적인 세 작품이 주로 거론되잖아요. 채식주의자하고 작별하지 않는다하고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는 폭력 일반에 대한 거지만 작별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으로 제주 4.3 바로 계엄령으로 학살이 됐고, 광주도 그 계엄령하에서 벌어진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거고,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두 비극적인 계엄령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게 선포되고 어떤 비극이 일어났다를 한강 작가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책을 읽었잖아요. 계엄령은 안 되는 거다를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엄령을 윤석열이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계엄령 쇼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갔죠.
여러분, 한강 작가가 한 얘기가 뭐예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글자가 잘렸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거 실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 용기가 어디 나왔을까요? 계엄군을 막아서는 용기. 여러분, 장갑차를 막아섰어요.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장갑차라고 할 수 있나? 경형 장갑차? 차를 막아섰습니다. 천안문에서 탱크를 막아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학살당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윤석열이가 뻔뻔스럽게 한 명도 안 다치지 않았냐.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다치지 않았을까요? 제주도에서 희생됐던 분들이, 광주에서 희생됐던 분들이 이분들의 뒤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거죠. 죽은 자들이 와서 산 자들을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태종 무지 추웠잖아요. 영하 10도가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살수체 동원해서 물 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가 덜덜덜 떨리는데 거기다 찬물 뿌렸으면은 살인적인 고문인데 왜 물대포 안 맞을 수 있었을까요? 백남기 농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암만 흉악한 정권이지만 그때 윤석열한테 붙잡혀갔을 때 고문당할 걱정했습니까? 김근태가 박종철이 권인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문당할 걱정은, 그래도 우리가 진짜로 80년대 우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새끼들은 붙잡혀가도 고문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딱 그만큼 만들었어요. 딱 그만큼.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집회할 때 최루탄 안 맞는 건 뭐예요? 이한열이 있었고 김주혁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태종 무렵에 읽은 댓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제가 댓글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전으로 더 갈 수 없다. 더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태일 이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세월호 이전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백남기 농민 이전으로, 이태원 이전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때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남태종 이전으로 더 갈 수 없을까요? 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여태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는 다 죽음이었죠. 비극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춤추잖아요. 저놈들은 노래 못 불러요. 우리는 노래 부르잖아요. 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갔던 비장한 게 아니죠. 우리는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래가 춤이 되었고, 노래가 없는 혁명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노래가 있고 저쪽은 노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걸 역사의 진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줬을까요? 죽은 자들이 왜 산자들을 도와줬을까요?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우리 문익환 목사님 이한열 열사 장례식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아세요? 이한열은 알죠? 이한열 장례식을 하는데 문익환 목사라고 민주화운동의 아주 큰 어른이었어요. 이분이 나오더니 추도사를 하는데, 추도사, 앞에 6명이 추도사였어요. 그래서 다들 장례식이지만 미안하지만 시신 지키고 밤샘을 하고 하느라고 다, 저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전태일 열사 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장준하 열사요.
김상진 열사야 하고 돌아가신 분 26분인가 열사 이름을 쭉 불렀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놈들이 다 울었어요. 이게 정말로 뭡니까? 초혼이죠, 초혼. 김소월의 시를 초혼을 읽으면서 그 굉장히 뭉클했었던 걸 정말 찌릿하게, 심장까지 찌릿하게 느낀다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을, 호공 중에 흩어진 이름을, 우리가 애도하지 못했었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소년이 온다의 명대사 기억하시죠? 너를 장례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우리가 바치지 못했던 애도를 바치는 과정들. 사실 20대, 80년대 투쟁의 절반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장례식 쫓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오죽하면 민주장례식, 장의사란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갔었어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과정이, 그리고 그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지워진 역사를 밝혀내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애도를 바치는 과정, 그들을 기억하는 과정, 그들을 역사로 불러내는 과정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응답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폭도, 성렬 지지자들이 만들었던 폭도들하고 이 모습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에서 찬스가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방주의 친일파가 정권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국주의에 불붙었던 자들이 권력 잡는데 우리나라하고 남베트남. 그나마 남베트남은 없어졌죠. 근데 두 나라 공통점이 뭡니까? 분단됐잖아요. 분단됐기 때문에 친일파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6월 항쟁 때 우리가 호언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도 민주정치. 직선제 하면은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선제 해서 우리 갈라지는 바람에 정권 내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외환위기 때 재벌개혁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2004년 탄핵 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되살아났을 때 4년 만에 정권 내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촛불로 잡은 정권을 5년 만에 내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요?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죠? 우리가 역사에서 제일 자주 한 게 뭐예요? 죽 써서 개죽이죠. 이번에 어때요? 죽은 끄는 것 같지 않아요? 또 개 주시렵니까? 여러분들도 개 줘서 안 된다는 생각하고 제일 답답해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 상황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면은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면 어때요? 이건 거의 수직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박근혜 할 때 51대 49로 졌죠. 근데 그게 50대 50에서 출발한 겁니까? 0대 0에서 출발했나요? 이 정도면 뭐예요? 100대 빵에서 출발한 거예요. 100대 빵에서. 그래서 2012년에 51대 49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분배하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는데, 강연이 길어지니까 먼저 떠났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부자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을 걱정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절차 민주주의 왜 중요해요? 이 자원을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분배를 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대한민국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몫을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힘을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제 강연은 주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요즘 강연 다니면서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 돌아가고 싶으세요? 20살 때가 대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 아닌가요? 네. 그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20살 때처럼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20살 때의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많죠.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그 배우자하고 상의하고 뭐 가까운 선후배 찾아서 상의하고 그러는데 꼭 상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20살 때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 해도 된다고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되게 해도 된다고 안 하지만 할 겁니다. 근데 그냥 해도 떨떠름하게 그거 왜 그래? 하고 있으면은 되게 하죠. 그런데 20살 때 나한테 야, 이 개 XX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짓만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내가 개인으로서 지킨 거 20살 때 가장 내가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순수했던 시절에 내가 살 때 지어놓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다 충족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의 최저치만큼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명박이 나이 들어서 감옥 가니까 어때요? 죄 지었으니까 감옥 가는 거 당연하다 하지만 막상 감옥 들어가 있을 때 보니까 감옥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전직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몇 명이야? 5명째인가요? 이런 나라도 드물지만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잘못 뽑았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이 잘못 뽑았죠. 더 이상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마지막이 돼야 돼요. 이명박이는 왜 감옥 갔을까요? 감옥 안 가는 길은 없었을까요? 20살 때 자기를 기억했으면 감옥은 안 갔을 겁니다. 20살 때 이명박 뭘 주장했어요? 배고파 못 살겠다. 악덕재벌 잡아먹자. 재벌 앞잡이로 알고 있는 이명박이 이런 거 주장했어요. 20살 때 자기를 기억했으면 감옥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박정철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저 핸섬한 젊은이 누구예요? 군사독재 물러가나? 나의 리즈 시절. 그의 리즈 시절입니다. 노르패스 김무성이에요. 여러분, 박정철이 왜 죽었습니까? 선배가 자고 갔죠? 그 선배를 잡으려고 하다 정체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수배 중인 선배가 후배 집에서 자고 갈 수 있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 후배가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남은 인생을 종철이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랑 함께 살았어요? 박근혜와 함께, 김문수와 함께. 이번에 김문수 보좌관 됐습니다. 원래 김문수랑 가깝게 지내다가 노동장관 된 다음에 거기 그 장관 보좌관 들어가 있어요. 박정철의 영정을 들었던 저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새는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끼죠.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를 많이 끼지만 그때는 마스크 안 낄 때입니다. 저거는 얼굴 가리느라고 꼈어요. 그런데 얼굴도 안 가리고 영정을 들었던 저 청년은 한나라당 구의원이 됐네요.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쓴 이영훈 교수는 누굴까요?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서울대생 2명 중에 1명이에요.
김문수는요? 전태일에 가장 가까운 번. 전태일,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했을 때, 그래, 내가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마 하고 달려갔었던 청년입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집단으로서 한데 모여서 우리가 남태령 동맹, 남태령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도 있지만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내 개인을 또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한 명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밖에서 주어지는 가치도 있지만 내가 20살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를 했었던 그 최소한도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 20살 때 꿈꿨던 것처럼은 죽었다 깨나도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놈이 이상한 거지. 그러나 20살 때에 내가 지켜고자 했었던 거에 최소한도는 우리가 그래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 나쁜 놈들, 내란을 일으키는 수괴들, 이놈들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3, 4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돈도 마련해 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요거 저 한 장씩 후원회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거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초고는 나왔습니다. 10년 작업을 해서 300명. 처음에 500명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400명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100명은 봐줬어요. 100명 봐주고 300명 초고가 나왔는데 42,000매 초고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300명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이게 이제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책 한 권 더 만들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종일 혹시 질문이나 대담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질문하고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포럼은 우리 한홍구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사실 있는데요. 길어질까봐 이제 아까 이제 20대 이후를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20대를 돌아보지 못하고 배신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사정이 틀릴 텐데요. 아마도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세상은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을 견제하려면 역사를 바꾸는 힘을 믿어야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못난 놈들한테서 나오는 거죠. 근데 못난 놈들을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개돼지로 본단 말이에요. 계몽 대상으로 보고 계몽을 하다가 안 깨우쳐지면 어때요? 저 개돼지들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봐.
그리고 잘난 놈들이 열심히 독립운동 많이 했죠. 여러분, 이광수, 최nom선이 최악의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젊었을 때는 최고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28 독립선언문을 이광수가 썼고요. 3.1 독립선언문을 최nom선이 썼잖아요. 대한민국, 그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었고 천재들이었잖아요. 열심히 독립운동 했어요. 최nom선은 감옥도 갔고 이광수는 망명도 했고. 그런데 자꾸 회의가 드는 거예요. 중꺾만을 못 가졌기 때문에. 독립이 될까? 일본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제국주의는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선진적인 근대잖아요. 근데 타도해야 할 마음은 없어지고 따라 배워야 할 것만 생기니까 자꾸 그쪽으로 다가가게 되고 친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중꺾만을 잃어버린 거. 중꺾마가 어디서 근거하겠습니까?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들이 만들어온 역사를 믿고 역사가 크게 볼 때 이게 보면 당장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막혀서 답답해 미치겠죠? 네.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어때요?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큰 흐름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또 거기다가 개인적인 뭐 살다 보면 고비가 있고 좌절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배신도 있고 또 여기서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간에 또 뭐 살다 보면은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런 그 어떤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만드는 민중의 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었을 때 그게 그 믿음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중꺾마를 유지하겠어요? 중꺾마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중일마가 오는 거죠. 중일마가 되든지 중미마가 되든지 뭐 그게 오는 거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붙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